자, 안녕하세요. 박수를 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우리 학계론 교수님이 가르쳐 주었나요? 그러면요? 제가 직접 얘기했나요? 저 문 좀 꽉 닫아 주시겠어요? 자, 이제 올해 새로운 강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회 시험이죠? 30회 시험이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법률 과목이 6개가 있죠? 다 아실 거고요. 6개 과목 중에서 5개가 법과목입니다. 민법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이렇게 5개는 법과목이고 학계로는 법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하는 과목이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인데 이렇게 바짝 쫄아 있어요, 지금. 긴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공법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편안하게 듣기 바랍니다. 자, 공법 하면은 이 공자가 공공할 때 공자예요. 공공의 법이란 얘기죠. 요거의 반대가 사법입니다. 이 사자는 개인 사자죠. 그러니까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을 규제한다. 그래서 아마 이 중개사 과목 중에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계약을 체결할 때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겠죠. 이게 바로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개인 대 개인을 규제하니까 수직적일까요? 수평적일까요? 대답해보자. 수평적이겠죠? 수평적이고 대단히 평등하다. 이런 관계의 법입니다. 자, 반면에 공법은 이것은 공공의 법이니까 국가 등이 개인을 규제한다. 전혀 반대죠.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이 개인이라는 약소 집단을 규제한다. 그럼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규제할 때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공익의 목적을 달성한다.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법은 거대 집단이 약소 집단을 규제하니까 대단히 수직적이고 그리고 명령적입니다. 따라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계적 절차를 대단히 중시한다. 위계적 절차가 있는 그런 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법을 비교하면 사법과 공법을 비교하면 어떤 법이 부드럽겠어요? 어떤 게 부드럽다? 사법이 소프트하고요. 공법은 굉장히 딱딱하다. 어떤 게 어렵겠습니까? 물론 다 어렵죠. 어렵습니다만 공법이 훨씬 까다롭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 강의 들으셨죠, 그죠? 민법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입문 과정에서도 민법하고 학계로는 강의를 진행했을 겁니다, 그죠? 들어보니까 부드럽잖아요. 안 부드러워요? 특히 이번에 민법 교수님은 현직 뭡니까? 변호사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났을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맡은 과목은 그냥 공법이 아니죠. 그냥 공법이 아니고 무슨 공법이다?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 자체는 없어요. 이건 없고요. 편의적으로 만든 건데 해석을 해보면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와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관하여 국가가 개인을 규제한다. 이것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그럼 부동산 공법이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여기 만약에 문화재가 있다. 또 여기에 상수원이 있다. 상수원은 뭐예요? 우리가 식수로 쓸 곳이죠. 한강의 상류쪽입니다. 이런 문화재가 있거나 상수원 지역은 개발하면 안 되겠죠.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자 이거예요. 문화재를 보호하고 상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개발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해야죠. 적극 개입을 해서 이 지역은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딱 설정하고 또 상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지역을 딱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서 여기에다가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해야죠. 그러려면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해야죠. 그럼 부동산에 관련한 국가 개입법이죠. 이것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법은 수십 개의 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수십 개의 법이 되어 있는데 이 수십 개의 법을 가지고 한 개 과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가장 근접한 6개 법률을 선정한 거예요.
6개 법을 선정해서 이것을 하나의 과목인 부동산 공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럼 6개 범위를 살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6개의 서로 다른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위도 굉장히 많고 분량도 많다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교재가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본을 떠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부분은 이 책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기를 좀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필기 얘기 없으니까 여태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필요한 건 필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필기를 쫙 해놓고 필기할 시간을 주잖아요. 성인 강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필기하셔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11월 초에 와가지고 그때는 설명회를 한 겁니다. 강의가 어떻게 진행된다 설명했는데 분위기가 영 썰렁하네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계속 했었거든요.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성숙돼 있었다. 근데 아직 숙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꺼내서 먹는 느낌이에요. 갈수록 가면서 제가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가 국토자로 시작되죠. 그리고 이건 전국 대상이에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계획에 입각하여 잘 좀 이용해보자 이거죠. 전 국토를 이용하려면 계획에 입각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12개의 문제가 출제되죠. 40문항 중에서 12개니까 30%가 출제된다. 그럼 이 법은 말이죠.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전국토가 있을 때 이 전국토를 토지의 기능이나 적성에 따라서 개발할 땅과 보존할 땅으로 나눈다. 개발 땅과 보존 땅으로 나눈다.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할 땅은 사업도 할 수 있고요. 또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존 땅이란다면 개발을 못하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개발과 보존으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대단히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법의 이름이 길기 때문에 편하게 부르자 이거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국개법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 그래서 국토법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국토법률 그러면 원명이 뭐라고요?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개발 땅으로 가보자 이거지. 개발 땅으로 가보면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중개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때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앞에 신자가 있다고 보세요. 신도시를 개발한다. 백오 신도시 아시죠 여러분들? 백오 신도시를 할지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뭐 동탄 신도시 이와 같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중개사분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토지 원주민에게 어떤 땅을 분양해 줄 건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법이 하나 또 필요하죠. 이게 바로 도시개발법이다. 도시개발법도 우리 시험 과목입니다. 이것은 6개의 문제가 출제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이 나오죠.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뜻하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우리는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은 전혀 다르겠죠?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물어보면 잘 답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떤 게 범위가 큰 사업입니까? 어떤 거? 재개발이 범위가 넓죠. 재개발은 사업 대상이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게 달동네가 있다. 달동네가 있고요. 이 달동네에
노후 불량한 저층주택이 잔뜩 있다. 노후 불량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도로가 전무합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죠. 이럴 때는 토지도 밀고 건축물을 싹 다 미는 거죠. 밀고 도로도 깔아주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 고로 재개발은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재건축은 뭐만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 강남에 갑니다. 강남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강남이니까 주변에 도로 상황은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죠? 기반시설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노후된 아파트가 몇 동 있다. 이랬을 때 아파트만 밀고 다시 하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재건축. 바로 재건축은 사업 대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중개사분들은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할 때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고 조합원을 어떻게 모집하고 조합원에게 몇 동 몇 호를 주는지 이걸 소상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이 법에서는 정비 사업에 대한 자세한 것을 공부하죠. 여기서도 6개의 문제가 출제된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법의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흑자는 도, 정, 법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앞에 2글자, 뒤에 3글자 그래서 도시정비법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도시정비법 이렇게. 그래서 이 2가지를 사업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지역을 가면 사업도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이나 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럼 건축물에 관한 법이 건축법이 있고요. 주택에 관한 법이 주택법이 있다. 주택법.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지을 절차를 공부하겠죠. 허가를 받고 이런 절차를 공부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주택도 건축물 맞습니까? 주택도 건축물이다. 아, 왜 대답이 없는 거야? 쉬운 거 물어보잖아, 지금요. 주택도 건축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답변 안 하면 그 사람 집중적으로 이렇게 얼굴 보고 할 거야. 그래서 공법은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주택도 건축물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 공장을 지을 때 무슨 법? 공장 지을 때. 무슨 법 적용할까요? 건축법. 호텔 지을 때 건축법. 사무실을 지을 때 건축법. 주택이 아니니까. 그런데 주택을 지을 때 무슨 법? 주택도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법,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법이에요. 이걸 가름하는 것은 주택을 다량 지을 때 주택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주택을 30개 이상 지을 때, 이럴 때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의 입법의 취지는 주택을 다량 건설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자, 이것이 법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을 5개 짓는다 그러면 무슨 법? 건축법. 근데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500세대 짓는다 그러면 주택법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건축법을 공부를 할 것이고 주택에 관련된 주택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출제의 빈도는 건축법은 7개, 주택법도 7개가 출제된다. 이 법들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전 땅으로 가보자. 보전 땅을 가면 산지도 있고요, 임야도 있고 농지가 있을 겁니다. 농지나 산지가 그 대상이죠. 그럼 농지에 관한 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중개사분들은 농지를 취득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죠. 농지법을 공부하고 산지에 관련된 것이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산지관리법. 자, 근데 이제 산지관리법은 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사실 중개물의 대상은 농지와 임야가 다 대상입니다만 산지관리법은 시험에서 뺀 거죠. 왜 뺐다? 너무 많은 법이 한 과목이면 힘들다는 거죠. 요건 시험 과목은 아닙니다. 농지법이 시험 과목이죠. 그래서 농지법이 또 여기 들어갑니다. 농지법. 농지법에서는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6개 법에 40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학습의 목표를 잡을 때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게 뭐죠? 국토법률이죠. 이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가장 어렵고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법을 포기를 하게 되면 공법은 과락이 나오겠죠. 여기는 공부를 단단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이 법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농지법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농지법 2개 나오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농지법은 분량이 꽤 많아요. 여기서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젤구리하게 나올까? 국지각이 나올까? 국지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포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걸 3개 내지 4개를 딱 선별해서 요것만 파는 거예요. 요것만 파서 1개만 맞는 거예요. 2개 중에 1개는 정확히 맞습니다. 나머지 1개는 찍어야 돼. 그러니까 찍는데 우리 모두 똑같은 번호로 찍어야죠. 누구는 4번, 누구는 5번 그러면 하늘이 감동을 안 합니다. 한 번으로 밀어야 돼. 그래서 농지법은 모르는 게 나오면 몇 번에 찍는다? 3번에 찍는다. 왜 3번? 농지법 3글자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 밀자 이거죠. 그래서 특히 작년도 시험 문제를 보니까 역대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15회 시험이에요. 15회 시험은요, 그 당시만 해도 한 20만에 30만의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가 몇천 명밖에 안 돼요. 2천 명밖에 안 되죠. 그 당시 난리 난 거죠. 막 데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시험을 보게 해주는 그런 초유 사태가 벌어졌었죠. 근데 작년도 29회 시험을 보니까 공법 자체를 보니까 15회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15회 때는 6개 과목이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작년 시험은 공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공법이 40개가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 보니까 22개 정도는 눈에 사는 문제, 18개는 전혀 못 푸는 문제예요.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공법은 매달리면 안 됩니다. 과감히 버려야 돼요. 버릴 줄을 알아야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의 학습의 전략입니다. 학습의 전략은 40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죠. 40개의 문제가 나오면 40개를 다 풀겠다 그러면 이건 낭패입니다. 30개만 풀자. 10개 정도는 모르는 게 나오니까 이건 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30개를 정확히 푸는 거예요. 작년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22개 정도는 평이한 문제가 나왔고 18개 정도가 전혀 모르는 게 중간 문제가 없었어요. 18개가 전혀 몰랐죠. 책에도 나오지 않은 문제. 이게 나온 거예요. 법에는 있습니다만 책에 안 나왔죠. 저도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면 작년 시험 문제를 딱 봤어요. 저희 학원에 있는 사람이 일찍 나와서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풀어봤어요. 풀어보니까 5개를 못 풀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 실력대로 풀었으면 35개 맞았겠죠. 근데 용케도 2개는 운이 좋아 맞았어요. 그래서 37개를 맞은 거죠. 3개는 틀린 거예요. 그 2개도 어떻게 맞은 줄 아세요? 실력으로 맞은 게 아니에요. 요즘의 문제는요, 정답 배분을 보면 1번, 2번 쭉 있잖아요. 4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배분이 대개 8개 정도. 5개니까 5, 8, 40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6개에서 8개 정도가 대개 요 번호를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8개고 2번이 뭐 7개면 3번은 뭐 6개고 4번은 뭐 9개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득점의 그 배분을 거의 비슷하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5개를 제가 풀었단 말이에요. 다 풀고 5개 못 풀었잖아, 제가. 그 어떻게 한다? 이 정답수를 본 거야. 가장 작은 2번이 가장 작더라고요. 2번을 찍었지. 그랬더니 2개 맞더라고요. 3개는 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멘붕에 온 거죠. 아, 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제가 30몇 년을 강의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우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는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의 문제는요, 어렵다기보다는 다루지 않았던, 책에도 없었던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굉장히 질타를 먹었습니다,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몇 회입니까? 30회야. 지난 건 다 없애버리고요. 이제 30회를 겨냥해야죠. 짝수죠, 짝수. 짝수의 시험이에요. 그럼 제가 1회 때부터 강의를 쭉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쭉 그간의 통계를 내보면 홀수회와 짝수회를 비교해 봤습니다. 어떤 데가 시험이 쉬울까요? 짝수회가 쉽습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중개사 시험은 1차가 되고 2차 떨어지면 1년을 유예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2차만 보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사이클이 이렇게 가요. 한 번 어려우면 한 번 쉽고 이렇게 갑니다. 구제를 해준다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근데 올해는 짝수입니다. 또 어떨 때 쉽다? 국가 행사 있을 때. 국가 행사 있을 때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면 월드컵, 아시안게임 이럴 때 시험이 쉬웠습니다. 또 그때는 또 짝수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선거 전. 선거 전에 시험이 쉽습니다. 올해가 30회 아닙니까? 짝수인데다가 국가 행사는 없죠. 올해는 없고요. 올해가 지나고 내년도 5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이고 짝수회니까 올해 시험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좋은 입장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쉽대요. 쉬우니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쉬워도 공부 안 하면 헛거예요. 공부를 할 때 쉽게 나온다는 건 내가 공부한 만큼 득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쉽다 할지라도 공법은 계속 어렵게 됩니다. 협회에서 말이죠. 배출된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배출을 자꾸 줄이자는 거예요. 줄이려면 과목을 어렵게 하는데 장난을 가장 치기 좋은 게 공법이에요. 법이 6개입니다. 내용 자체도 어렵고요. 여기서 장난을 치면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저도 저희 학원에 합격자 비율을 딱 분석해 보니까 1차는 거의 다 됐어요. 근데 2차에서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2차생들의 경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은 1, 2차를 동시에 하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2차만 준비하는 분 굉장히 많다. 그분끼리의 경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월 달부터 초창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좀 더 합격에 근접한다라고 볼 수 있고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을 공부하는 요령. 자,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공법은 복습 위주. 예습은 하나만 합니다. 예습이라는 건 미리 공부해 오는 거죠. 아마 이 프린트를 오늘 나눠드렸으니까 미리 보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주에 새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오면 미리 읽어오지 말자. 미리 읽어봐야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선별을 합니다. 제가 이건 필요 없다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불필요한 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한 내용을 밑줄 친다 체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위주로 복습을 위주로 해주시고요. 절대 결강하지 말자. 이 부동산 공법이나 세법은 개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만 빠져도 개정된 법을 못 듣게 되죠. 그래서 결강을 절대 하지 말고 주간에 못 나오면 야간이라도 나와서 반드시 강의를 임하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응답하라. 오늘 강의 와보니까 이게 좀 약하더라고요. 응답하라. 대답을 해달라는 얘기죠. 강의를 진행하다가 제가 질문을 던져요. 그때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안 한 이유가 딱 하나. 틀리면 쪽팔릴까 봐. 그것 때문에 답변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변을 해 주셔야 교수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다고 치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겠죠. 응답을 하되 논술용어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OX 둘 중 하나. 간단히 이렇게 물어봐요. 그날 배운 내용을 이건 O입니까 X입니까 딱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걸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과 강의하는 무대에 물과 기름. 이게 혼연일체가 안 됩니다. 이게 혼연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OX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OX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제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부동산 공법. 공법 선생님은 여자다. OX. 답변하라니까요. X. 아주 쉬운 거죠. 좀 더 어려운 거. 부동산 공법 교수님은 핸섬하다. 좀 어렵다 그죠? 답변해달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OX를 반드시 답변해 주시면 좀 더 복합적인 강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색볼펜이 좀 필요합니다. 볼펜이 3개 있는 거 2개 정도. 빨간 거 하나, 예를 들어 파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형광펜이 필요하다. 형광펜도 색깔을 서로 다른 2개 정도. 그래서 강의를 진행할 때 형광펜 칠하세요 그러면 그 준비한 형광펜으로 색을 칠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딱 봤을 때 중요한 거와 중요치 않은 것을 명확히 선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연습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기를 할 때 필기 시간을 따로 드리지 않아요. 필기 시간 따로 주고 강의 따로 하면 이 과목을 두 달 안에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진행하다가 요거 필기합시다 그러면 연수장에다 막 쓰는 거야. 막 쓰고 집에 가서 깨끗하게 이렇게 옮겨 쓴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 안 하네 진짜.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지금까지는 부동산 공법의 뜻이 무엇이고 6개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문항수는 몇 개 나온다까지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필기할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공법은 체계를 대단히 중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직체계를 알고 가야 합니다. 요거 필기하자. 행정조직체계. 우리 부동산 공법은 행정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청, 하급청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행정기관회장이 나온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나오는데 요건 그 부처에서 중앙자가 붙으면 그 부처에서 가장 높은 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장관을 뜻한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두 가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장이 나올 때가 있고 중앙자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행정기관장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장 그러면 범위가 넓은 거고 중앙자가 붙으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장 그러면 가장 높은 산림청장을 뜻한다. 근데 산림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장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청장, 뭐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다 들어갑니다. 범위가 넓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자가 있으면 각 부처 장관을 뜻한다.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의 주무부처는 어디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자주 만나게 되죠. 그다음에 농지법이 들어가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나올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나올 때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부르다가는 시간 다 간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국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농장이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국토교통부를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부르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농림부 장관 이렇게 부르자 이거예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농림부 장관. 이제 중앙 밑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는 다시 둘로 나눠진다. 넓은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작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방선거할 때 보면 광역이다, 기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광역할 때 광자는 무슨 광자? 넓을 광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는 넓은 지자체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광역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있다.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뜻합니까? 세종시죠. 세종시.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어디를 얘기한다? 제주도. 그리고 일반도가 있어요. 그럼 특별자치도와 도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습니다. 도가 있습니다. 도 안에는 시와 군이 있겠죠. 그죠? 시도 있고 군도 있어요. 경기도 시흥시가 있고 경기도 가평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나 군수는 선거로 뽑나요? 빨리 답변하세요. 선거로 뽑죠. 도의사도 선거로 뽑잖아요. 그럼 시흥시의 권한은 시흥시장에게 있나요? 도의사에게 있나요? 시흥시. 시장에게 있죠? 가평군도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에는 여러 개의 시와 군으로 되어 있고요.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럼 도의사는 뭐 하는 자죠? 여러 개의 시군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도의사. 실질적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제주도로 가보자. 과거의 제주도입니다. 과거의 제주도는 일반 도였고요. 시가 두 개 있었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었다. 그래서 과거의 제주도는 모든 권한을 시장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에게 권한을 주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제주도는 주수입원이 뭡니까? 관광이잖아요. 관광인데 시장에게 권한을 주니까 자기 시를 위주로 하는 편협적인 관광 사업밖에 안 나옵니다. 서로 막 경쟁이 붙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주도는 렌트카 가지고 3일 정도 돌면 전체 관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 상품을 이 도 자체를 통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권한을 시장에게 줘서 안 되죠. 도의사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자치권을 도의사에게 주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에게 있지 않고요. 도지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도의 시장과 군수는 선거로 뽑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시나 서귀포 시장은 선거로 뽑지 않아요. 얘가 임명하는 겁니다. 임명하죠. 그래서 이 도 자체를 통합해서 모든 권한을 도시장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시도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는 거죠. 세종시는 세종시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역이죠. 이 광역을 그러면 5개가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이걸 특시라고 부를 거예요. 이걸 특도라고 부를게요. 이걸 매번 이렇게 부르면 어려우니까 이걸 줄여서 시도라고 부르자. 시도. 따라서 이때 시는 일반 시가 아니죠. 도 앞에 있는 시니까 도지사와 레벨이 같은 거예요. 도와 레벨이 같은 시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시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도에는 특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광역입니다. 이제 기초로 갈까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 안에 있는 조그만한 자치단체. 그럼 특별시에 구가 있나요? 구? 서울특별시에 구 있냐고요? 네.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있죠? 이 구청장은 선거로 뽑아요. 그래서 자치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구가 있는데 이 구는 선거로 뽑는다고요. 이걸 자치구라고 한다. 그 다음 광역시에는 군이 있나요? 군? 광역시에 군 있나요? 있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있죠. 그래서 이 광역시는 군이라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시, 특도는 모든 권한을 얘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초는 따질 거 없습니다. 이제 도로 가보자. 도에는 시군이 있잖아요. 시군이라는 기초가 있습니다. 군은 썼으니까 시만 쓰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시군 구청장이라는 거죠. 그다음 이때 요 시를 보자. 요 시하고요. 요 시는 글씨는 똑같아. 똑같은데 직급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요 시는 도 앞에 있으므로 도의사와 레벨이 같은 특별시 광역시를 뜻한다. 그런데 요 시는 군수구청장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수구청장과 레벨이 같은 거죠. 일반시를 뜻한다. 뭐 시흥시랄지 수원시를 뜻한다. 요 일반시는 둘로 나누죠.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둘로 나눈다. 대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 50만이 안 되면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인구가 50만 이상이니까 시장 혼자 관할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 안에 구를 두는 거예요. 이 구는 선거로 뽑지 않는 비자치구라고 한다. 이건 안일비자죠. 선거로 뽑지 않는 구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하고요. 이 구는 또 전혀 다릅니다. 이 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로서 시장 운수와 직급이 같습니다. 근데 이 구는 대도시 밑에 있는 구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안산시 단원구 하면은 이 구예요. 안산시는 50만 이상이죠. 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구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 이런 구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그럼 첫 번째 기억할 거는 일단 요걸 상급자라 보고요. 요걸 중급자라고 보고 요걸 하급자라고 보자. 상급자는 장관, 중급자는 광역으로서 시도지사, 하급자는 시군구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위계적 절차를 대단히 중시하니까 하급자가 직접 장관을 면대하지 않는다. 하급자가 중간직급을 갖다 주면 중간이 상급자를 갖다 준다. 하단할 때도 마찬가지. 상급자가 중급자를 주면 중급자가 하급자를 준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자, 특별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있대요. 특별시에 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구가 20몇 개 있다고 해요. 뭐 관악구, 송파구 꽤 많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줄까요? 모든 권한을 서울시장에 가질까요? 특별시겠어요? 구청장이겠어요? 응?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관악구청장 얼굴 알아요? 몰라. 강남구청장 이름 모르죠? 그런데 서울시장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죠. 그 얘기는 서울시의 모든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범위가 넓으니까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권한은 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에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장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광역시도 광역시장에게 권한이 있다. 그다음에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얘한테 권한이 있겠고요. 특별자치도 무조건 얘한테 있다. 도로 가볼까요? 도에는 시와 군으로 돼 있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 했나요? 시장 군수에게 있다 했나요? 시장 군수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빨간 펜으로 체크한 게 딱 6개. 이것을 행정의 기본단위라고 한다. 우리 공법책을 읽다 보면 6개 지역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이것은 행정의 기본단위예요. 이 6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도 하고 계획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편안하게 6인이라고 우리끼리 부르자. 6인. 그래서 앞으로 6인 하게 되면 특, 광, 특식, 특도, 그리고 시, 군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래요. 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도 사업도 진행한다 이겁니다. 이게 1교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상급자, 중급자, 하급자로 나눴습니다. 상급자가 누구라고요? 장관. 중급자는요? 시도지사. 하급자는 시군구. 그 중에서 행정의 기본단위 6인을 불러보세요. 6인. 특, 광, 특시, 특도, 시군. 이것을 6인이라고 한다. 좋습니다. 이걸 하나 정리했고요.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다. 행정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책을 보겠습니다. 행정계획. 자, 부동산 공법은 6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법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전 국토를 계획에 입각해서 잘 좀 이용해보자 이거예요. 이때 이 계획은 개인이 만들지 않겠죠? 행정청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그럼 행정계획의 첫 번째 정의. 우선 행정의 실현을 위한 목적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자. 목적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무작위로 하기보다는 학습의 계획을 잡으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목적적 프로그램을 행정계획으로 한다. 그럼 행정계획은 몇 가지 특성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행정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한다. 올까요? X일까요? 행정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하죠? 개인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청만 수립한다. 두 번째, 행정계획은 상위와 하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상, 하위의 체계가 있다. 위계적 조처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위 계획, 하위 계획 체계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이때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합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하라. 뭐 당연한 얘기죠. 이제 적합이라는 얘기를 부합과 똑같은 의미로 보세요. 부합이나 적합이나 똑같습니다. 네 번째, 하위는 상위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합하지 않았다? 그때의 그 하위 계획은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하위는 상위에 적합해야 돼요.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때의 그 하위 계획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나죠? 이게 중요한 거죠. 무효가 되지는 않고요. 취소해 주세요. 취소. 바꿔주세요. 변경. 취소, 변경의 사유가 된다는 거죠. 적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취소나 변경의 사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자, 분명히 체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체계가 있을 때 체계를 한번 살펴보자. 위쪽이 상위, 아래쪽이 하위 계획이 포진되겠죠. 가장 위쪽에 국토 종합계획이 나온다.
요거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요. 밑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가장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쪽이 상위, 아래쪽이 하입니다. 자, 그 중에 말이죠. 요 세 가지 계획은 국토법률에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험 과목이 됩니다. 그런데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이 있어요. 국토기본법에 나오는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국토기본법은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이건 시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써놨죠? 체계를 잡음에 있어서 가장 위쪽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요 계획을 보자고요. 이 계획은 국토자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걸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죠. 이것은 직접적 시험 과목이 안 되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자. 가장 위쪽에 있으니까 최상위 계획이다. 부동산 공법에 있어서 최상위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한다. 밑에 있는 광역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광자죠? 넓을 광자죠. 따라서 두 개 이상 지역. 두 개 이상 지역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국토가 있다. 전국토를 보존할 건지 개발할 건지 방향을 잡아요.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방향을 잡습니다. 무슨 계획 가지고? 국토 종합계획 가지고 잡겠죠. 이렇게 딱 잡았어요. 개발 땅을 가보니까 여기 A시가 있고요. 여기 B시가 있다. 인접된 두 개시가 있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서로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주면 상부상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었대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을 묶었어요. 이렇게 묶은 걸 뭐라고 한다? 두 개 이상 묶은 걸 광역계획권이라고 불러요. 광역계획권을 딱 설정해 놓고 여기에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개 이상을 묶어서 방향을 잡는다. 광역도시계획. 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이건 하나의 단일지역입니다. 하나의 단일지역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단일지역 하면은 6인지역을 뜻하죠. 행정의 기본단위 6인지역을 대상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것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예를 들면 여기 C 군지역이 있다. 자, 군지역도 6인에 들어갔었나요? 6인에 있었죠. 그러니까 군지역을 대상으로도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C 군지역 요 하나의 단위지역을 대상으로 방향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도시를 키울 거야 라고 교육도시 방향을 잡는다. 단일지역의 방향이죠? 이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잡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계획의 공통점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항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방향을 먼저 잡고 그리고 집행을 하겠죠.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이 방향에 따라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이 나오죠. 집행하고 실행한다. 이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예를 들면 교육도시 방향을 잡았다면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학교도 만들어주고 도서관도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집행하는 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은 시험 과목이 아니라 빼도록 하고요.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하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끊어주시고 이건 지우지 마시고 수업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마시고 이건 지우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